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10억 원의 빚을 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제목이 1,000만 원 투자했다가 10억 날렸다인데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선물 거래의 성공 신화 뒤에 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화려한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25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100명 중에 무려 96명이 돈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아, 96명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개인이 잃은 돈만 14조 7천억 원. 14조. 네. 이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6%에 달하는 돈이랍니다. 네,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큰 돈을 잃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이건 단순히 투자 실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파괴된다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닐까요? 주식 투자도 크게 잃으면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지정이 선물 거래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죠. 주식은 최악의 경우에 내가 투자한 원금,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그냥 0원이 되는 것에서 끝나잖아요. 그쵸. 원금만 날리는 거죠. 하지만 선물 거래는 다릅니다. 원금 1,000만 원이 0원이 되는 걸 넘어서서 수억 원의 빚을 질 수 있는 구조예요. 빚을 진다. 네, 오늘은 바로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의외였던 게 이 무시무시한 제도가 사실은 아주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어요. 1650년대 일본의 쌀 농부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 쌀 농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예측이 안 되는 쌀값이었어요. 아, 그렇죠. 어느 해는 풍년이라 쌀값이 폭락해서 굶고 다음에는 또 흉년이라 쌀값이 폭등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가 없었죠.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농부랑 상인이 미리 약속을 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가을에 수확할 쌀을 지금 시점에 1포대당 10만 원에 거래합시다 하고요. 아, 그러니까 농부는 수확량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상인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쌀을 확보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였죠. 윈윈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선물 거래의 본질, 헤징, 그러니까 위험 회피입니다. 이 좋은 취지는 지금도 여러 기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유가 변동이 걱정되는 대한항공은 미리 몇 달치 기름값을 고정해두고요. 밀가루 가격 상승이 두려운 CJ제일제당은 미리 밀 가격을 정해두는 식이죠. 아하. 쉬운 비유를 들자면 미래의 가격 변동이라는 사고에 대비해서 가격 보험에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격 보험이라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런데 요즘 이 시장을 보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보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비유일까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원래 위험을 회피하려던 사람들이 있던 시장에 언제부턴가 그 위험을 이용해서 돈을 버려는 사람들이 대거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농사도 안 짓고 공장도 안 돌리면서요? 그렇죠. 오로지 가격의 오르내림에 돈을 거는 겁니다. 국내 선물 거래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 거래 100건 중 무려 87건이 이런 순수한 투기 목적의 거래입니다. 87건이요? 네. 포스코처럼 진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성격의 거래는 13건에 불과해요. 87대 13이라니. 시장의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평균 보유 기간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기업들은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 길게 보유하거든요. 위험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은 단 2.3일입니다. 2.3일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도박에 가깝다는 뜻이죠.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려던 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대한 투기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나는 대한항공처럼 보호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후자라면 이제부터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죠. 네. 지렛대 효과라고도 하죠.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것처럼 적은 돈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나온 박투자 씨의 사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박투자 씨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네. 일반 주식 시장에선 그냥 100만 원만 어치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 시장에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세요. 그럼 2천만 원어치를 거래하게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5억짜리 아파트 살 때 계약금 5천만 원만 내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거래하는 거라서 당장 2천만 원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금만 있으면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마법 같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네. 일반 주식이었다면 100만 원에 5%, 5만 원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2천만 원에 5%면 1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을 벌었다고요? 그럼 수익률이 100%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뭔가 사기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미끼입니다. 내 돈 100만 원으로 20배 큰 거래를 일으켜서 수익도 20배로 증복시키는 거죠. 와, 하지만 세상 모든 마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지렛대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만약 주가가 5% 떨어졌다면 2천만 원에 5%니까 100만 원 손실, 제 원금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더 무서운 상황은 주가가 6% 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손실액은 2천만 원의 6%인 120만 원이 되죠. 120만 원. 그런데 제가 낸 돈은 100만 원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빚이 되는 거군요. 원금을 전부 잃는 걸 넘어서 빚까지 져야 하는 구조.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하신 인생이 파괴되는 이유였군요. 맞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코스피 선물이 하루에 8%씩 폭락하면서 100만 원 투자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160만 원의 빚을 진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세상에.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2023년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18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고 해요. 18배요? 잠깐만요. 계산을 해보면 100을 18로 나누면 대략 5.5가 나오는데 네. 그럼 시장이 제 생각과 반대로 5.5%만 움직여도 전 재산이 사라진다는 뜻인가요? 삼성전자 주가 7만 원이 6만 6천 원만 되어도 계좌가 0원이 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이걸 사람들이 정말 한다고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해외에는 심지어 100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1000배요. 이 경우엔 시장이 0.1%, 즉 주가 70원만 반대로 움직여도 원금이 사라집니다. 나는 벌 수 있다는 낙관적 편향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싸움의 상대를 한번 보죠. 이렇게 위험한 칼을 들고 개인이 마주하는 상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제가 이걸 이해해보려고 비유를 하나 생각해봤는데 동료 복싱 체육관 다니는 아마추어가 갑자기 링 위에서 전성기 시절의 마이크 타이슨과 싸워야 하는 상황. 이게 맞을까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인가요?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투자은행의 트레이딩 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명의 수학, 물리 박사들이 있고요. 슈퍼컴퓨터가 0.001초 만에 전 세계 뉴스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합니다. 0.001초요? 반면 개인은 퇴근 후 치킨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내일은 오르겠지 라는 감으로 투자하죠. 이 게임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겠죠.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2023년 자료를 보면 대형 투자은행들의 평균 수익률은 34%였습니다. 34%요?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7%였습니다. 와, 마이너스 67%요?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거의 수직절벽인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정보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다들 비슷하게 알지 않나요? 개인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구나 하고 뉴스를 클릭해서 읽고 이해할 때쯤 기관의 알고리즘은 이미 0.1초 전에 그 정보를 반영한 거래를 수천 번 끝낸 상태입니다. 아, 심지어 0.003초의 시간을 단축하려고 300억 원을 들여서 뉴욕과 시카고 사이에 직선 광 케이블을 까는 회사도 있어요. 300억 원을 들여서 0.003초를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네요. 이 세계에서 0.003초는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앞지르기라는 합법적인 반칙도 만연해요. 앞지르기요? 네.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 100주 사자 하고 주문을 넣으면 그 정보가 거래소에 도착하기 전에 기관의 컴퓨터가 빛의 속도로 가로챕니다. 그리고 10원, 20원씩 가격을 살짝 올려놓고 개인에게 더 비싼 값에 팔아 넘기는 거죠. 와, 이건 거의 사기 아닌가요?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개인 주문의 76%가 이렇게 불리한 가격에 체결됐다고 합니다. 자본력, 정보력, 기술력, 심리전까지 모든 게 불공정한 싸움입니다. 특히 심리전이 무서운 것 같아요. 개인은 돈을 잃으면 공포에 질려서 허둥지둥 파는데 기관의 거래 로봇은 감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그 공포를 이용해서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 결국 선물 시장은 누군가 돈을 벌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만큼 잃는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2023년 데이터에서 기관이 42% 수익을 낼 때 개인이 64% 손실을 봤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너무 뻔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이길 수 없는 상대 말고도 또 하나의 치명적인 적이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바로 시간입니다. 아,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보통 주식 투자는 물리면 존버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회사 주식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르니까요. 선물은 그게 안 되나요? 네, 그게 불가능합니다. 주식과 선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만기일의 존재예요. 만기일이요? 네, 선물 계약은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3개월 만기 계약을 샀다면 3개월 뒤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계약이 강제로 청산됩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군요. 네, 시간이 되면 무조건 성적표를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시간 가치 하락이라는 더 무서운 개념이 있던데요. 방향을 맞췄는데도 돈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2023년 11월에 있었던 실제 삼성전자 선물 계약 사례를 보죠. 네. 한 투자자가 100만 원으로 2주 안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계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실제로 주가가 올라서 예측 방향은 맞았어요. 오, 그럼 돈을 벌었겠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약의 가치는 오히려 50만 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왜요? 시간이 절반이나 지나면서 가치가 저절로 녹아내린 거죠. 결국 만기일에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100만 원이 전부 영원이 됐습니다. 아니, 방향을 맞췄는데 왜 돈이 녹아내리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선물 계약의 가격에는 단순히 미래 가격 예측뿐만 아니라 그 예측이 실현될 가능성이라는 기대감, 즉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기대감이요? 네,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그 기대감이 실현될 시간이 줄어들면서 마치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처럼 가격이 저절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시간 가치 하락이라고 부르죠. 와, 기관들에게 시간은 개인이 조급해지는 걸 이용하는 무기가 되지만 개인에게는 목을 조여오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레버리지라는 칼, 타이슨이라는 상대, 그리고 시간이라는 족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역사적인 폭락 사건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20년 4월 20일,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된 날이 있었죠. 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름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날입니다. 상상이 안 가네요. 그날 서울에 사는 김 씨는 이제 유가가 바닥이겠지라는 생각에 1,800만 원으로 원유 선물을 샀습니다. 하지만 불과 6시간 뒤 그의 계좌에는 마이너스 3억 7천만 원, 즉 빚이 짙어 있었습니다. 6시간 만에요? 네, 1,800만 원이 반나절 만에 4억 원에 가까운 빚으로 변한 겁니다. 세상에. 2011년 은 가격 폭락 사태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부산에 살던 박 씨가 딸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전세금 2억 원을 은 선물에 투자했는데 네, 저도 그 자료 봤습니다. 단 4일 만에 14억 원의 빚을 지고 가족 전체가 파산했다고요. 선한 애도가 최악의 비극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죠. 2015년 스위스 프랑 사태 때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4억 원 빚을 진 최 씨의 인터뷰는 아직도 회자됩니다. 뭐라고 했었죠? 20분 동안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인생이 끝나 있었어요. 20분.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 소위 블랙스완이 이론상으로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년에서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빈번하네요. 네, 선물거래 구조적 특성상 작은 충격이 레버리지를 만나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준비 안 된 개인들만 희생되고 그들의 손실은 고스란히 기관의 수익이 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무서운데요.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쯤이면 겁을 많이 먹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절대 하지 마세요가 답일까요? 하지 마세요가 가장 현명한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래도 해야 한다면 몇 가지 철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 생활비, 즉 사라지면 내 가족의 생계가 위용해지는 돈으로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월세, 식비, 아이들 학원비 같은 돈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둘째, 레버니지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최대 2배, 그것도 전체 자산의 5% 이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버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기계처럼 해야 한다는 거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순간 끝이라는. 정확합니다. 손절선을 정하고 기계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도박이 아니라 전문 기술로 접근해야 해요. 최소 2년의 모의 투자와 관련 서적 10권 이상을 독파할 각오가 아니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대안은 역시 진짜 투자를 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원금 이상 잃을 위험이 없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매월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수입원인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선물로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재테크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투자의 거장 워렌 버핏은 선물 거래를 금융계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렀고 JP 모건 회장은 면허 없이 F1 레이싱카를 모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정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다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그 직감을 믿으세요. 네. 만약 이미 거래를 하고 있다면 자존심 때문에 버티지 마십시오. 더 큰 손실이 닥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용감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하루아침에 대박이 아니라 꾸준함과 인내의 결과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시장은 내일도 열리지만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4%의 확률을 뚫고 선물 거래에서 돈을 번 소수가 된다면 당신이 번 그 돈은 나머지 96%의 누군가가 흘린 피눈물이라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